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년 때 겪었던 사건을 지금에서야 사연 신청하게 된 이유는 요 근래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랐었어요. 남편과는 결혼 생활 8년 만에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온 게 후회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사건이 터졌던 어버이날이 오기 한 달 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통 퇴근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가 오길래 일단 받았었죠.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친구 집들이가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라고 했었어요. 뭐 그때까지는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었죠. 평소에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겠지만 회사 집만 반복하며 살아왔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던 사람이라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올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그날따라 남편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지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도 연락 한 통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들이 모임에 방해가 될까봐 문자 한 통 넣어놨었지만 아예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건지 연락을 주지 않길래 전화를 한번 해봤었죠. 밥 먹듯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남편은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는 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건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고 아침이 밝았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잠도 못 잔 상태라 짜증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었죠.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애초부터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말을 하던가. 사람 속 뒤집어지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어제 내가 술이 좀 과했었나 봐. 분위기에 휩쓸려서 물 마시듯 술을 먹었더니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 전화 많이 했었어?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당신 친구 중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 원래 외박이 잦거나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었겠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라고. 나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얘기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기분이 상했었어요. 전날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저까지 예민해져 있었고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었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배고파하는 딸에게 먼저 저녁밥을 차려준 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평소 퇴근 시간보다 서둘러 퇴근한 남편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전날의 행동에 대해 미안했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과보다 제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전날에 출근했던 모습과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모습이 바뀌어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전날에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뻗어버려 오버이트를 해서 친구 정장을 빌려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는데
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했었어요. 다른 집에서 민폐를 끼친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었죠.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라도 남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이 그날따라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보이면서 전날 과음을 해서 많이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에 충격적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다시 부르자 순간 멈칫거리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나 많이 피곤한데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꼭 지금 말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한다고 말했잖아. 당신 등에 그거 뭐야? 어디 다친 거야? 옷 좀 치워봐봐. 등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잖아. 꽤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어제 일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잠깐 긁혔나 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셔츠가 빨갛게 물이 들 정도로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일을 했던 거야? 도대체 술 먹고 뭘 했길래 이래? 남편은 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셔츠를 들쳤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무언가에 긁혀 깊게 파인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남편 등 뒤에 긁힌 자국은 손톱으로 생긴 상처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10손가락 손톱 자국이 위에서 아래로 긁혀져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등 뒤에 손톱 자국 그거 뭐야? 당신 전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등 뒤에 저런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친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나한테 달려들어서 상처가 났었나 봐.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등 뒤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별거 아닌데 왜 자꾸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는 건데? 내가 괜찮다잖아. 전날에 집들이 하면서 술에 취해 놀다가 생긴 상처겠지.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 어제 집들이 간 거 아니지? 다른 여자랑 술 먹고 놀았던 거 아니야? 내가 왜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못 믿겠으면 당장 내 친구한테 전화해 보던가. 자, 여기. 어제 집들이 갔던 친구 전화번호야. 확인해봐. 남편은 전날의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상태라며 제가 됐다고 하자 의심받는 건 싫다고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확인을 시켜 주었죠. 남편의 친구분은 어제 본인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들이 한 건 맞다면서 사진 한 장 보내줄 테니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정말 남편과 친구분들이 집들이 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등 뒤에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은
의문만 남긴 상태로 상황은 정리가 되고 말았었죠. 남편이 입을 열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도 등 뒤에 손톱 자국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셔츠를 들추지 않고서야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심각할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누가 등 뒤를 긁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냉전의 시간이 흐른 상태로 각방을 쓰면서 생활을 하게 되니 안 좋았던 감정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었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그런지 한결같이 사랑했던 제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어버이날 시댁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니 어버이날 때 시댁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날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만 심각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었죠. 당신은 지금 우리 관계가 어떤지 알면서 다음날 아버님 댁에 가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가서 표정 관리가 될 것 같냐고. 생각이 그렇게 없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가 먼저 전화하셔서는 나한테 늦지 않게 오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이런 일 때문에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어떻게 말씀드려? 그럼 처음부터 처신을 잘하던가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확신을 주던가 했어야지.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거야? 나 혼자 가는 것도 문제잖아. 계속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당신이 나한테 실망한 건 잘 알겠는데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다음날 나만 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를 할 테고 그럼 뭐라고 그러게? 내 등 뒤에 난 손톱 자국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설명드릴 거야? 이런 일을 자초한 건 나지만 우리 부모님이 피해를 봐선 안 되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하자.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받아줄 건데 바람 피웠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증거가 없어? 당신 등 뒤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톱 자국이 나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내일 아버님 댁에 가는 건 생각해 볼 거야. 남편과 저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제 기분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들이 너무 서운했었죠. 바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안 물건들 싹 다 뒤졌었고 남편이 잘 때 핸드폰도 몰래 확인해 봤었는데 의심될 만한 증거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남편 친구 집들인 날을 제외하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을 필 수 있을 만큼의 시간도 아니었죠. 정말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또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남편과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제일 늦게 도착했는지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전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내가 전날에 일찍 서둘러 오라고 했었잖아. 빨리 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빼곤 얼굴 보기도 힘든데 한 번 모이는 거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아야 되겠니? 그런데 너희들 오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얼굴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만큼은 가족들끼리 한자리에 모였으니 서로 웃으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까지 오면서 빈손으로 온 거야? 에이, 저희가 빈손으로 왔겠어요? 미리 다 준비해놨죠. 이번에 엄마가 가지고 싶어 하셨던 명품 가방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요. 아버지 낚싯대가 부족하다고 저번에 저랑 여행 갔을 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괜찮은 걸로 몇 개 구입했는데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편은 이미 시댁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시모와 시부는 마음에 드셨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식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저는 자리에 앉기보다 부족한 음식들은 없는지 이것저것 살피면서 챙기고 있었는데 시부가 할 말이 있으신지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길래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있었던 가사 도우미 분들도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하셨어요. 시부는 돌아오는 여름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시간 조율을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10인 가족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부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도우미분들도 시댁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계획을 듣고 있었는데 식탁 테이블 밑에서 장난을 치던 6살인 제 딸이 기어 나오더니 발들이 자꾸 시소를 탄다며 손으로 테이블 밑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 또한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고 민망한 얼굴로 오해라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6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건데? 나리가 잘못 본 거라니까.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런 행동을 했겠소? 그냥 좀 스친 것 뿐이라고. 죄 없는 사람 이상하게 만들래? 당신 정말 왜 그래? 당신 정말 웃긴다.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식탁 밑에서 왜 저 가정부 아줌마랑 계속 다리를 비비고 있었냐고. 그만들 해라. 너 똑바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손녀가 잘못 본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아이, 정말 다들 왜 그래요? 내가 아니라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말을 못 믿어요. 나리는 이제 6살밖에 안 됐다고요. 표현력이 풍부한 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도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지만 우리 손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남편은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주보는 자리에서 가정부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가 서로 다리를 꼬고 비비고 있는 걸
제 딸이 시소를 타고 있다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끝까지 오해라며 발뺌했지만 시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시부를 뒤따라 가게 되었고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부는 정원에 녹화가 되고 있던 CCTV를 돌려보셨어요. 몇 분 뒤로 돌려서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모두가 앉았을 때 가정부 아줌마가 남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조금씩 남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남편의 다리를 툭 건드렸고 그의 응답이라도 하는 듯 남편도 가정부 아줌마의 다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부가 여행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 딸이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둘은 다리를 꼬은 채 비비적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제 딸이 식탁 밑에서 나와 손으로 가리키자 엉켜있던 다리를 급하게 풀었지만 이미 제 딸이 모든 걸 목격한 상태였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식구들은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가정부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건들 수가 있는 거야? 언제부터였어?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줄 알라고. 당장 바른 대로 대답 못해? 사모님, 이것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제 머리 다 빠지겠어요.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막내 며느님보다 제가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희는 얼마 전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확인했었다고요.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등 뒤에 손톱 자국으로 상처가 났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그 말을 왜 꺼내는 건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다가오지 마세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미 남편의 등에 난 상처를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둘러싼 뒤에 셔츠를 올렸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등에 난 상처를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는 과거에 한번 결혼을 했었고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해서 시부모님께서 가족처럼 대해 주셨었죠. 그런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의 분류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시부모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셨는지 비틀거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줌마가 꺼낸 한마디가 저희 가족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도 이런 감정을 떨쳐내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함께 지낸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막내 아드님한테 계속 눈길이 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이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명호 씨 옆자리에는 아가씨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제 마음은 변함없이 명호 씨를 향해 있었죠. 그러다 작년 이맘때쯤에 아가씨랑 명호 씨가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옆에서 말동무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명호 씨가 저한테 갑자기 입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대범해졌고
결국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이 집은 어차피 사남매 중 막내인 자기 거라며 사모님께 확답까지 받았다고 여기서 나갈 필요도 없다면서 함께 평생 같이 살자는 말로 저를 더 혹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120평이나 되는 평창동 주택을 거절하겠어요. 비록 떳떳한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씨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나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어. 하지만 사랑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 번 마음을 주니까 두 번은 어렵지 않더라고. 저번에 당신한테 집들이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어차피 우리 관계 이렇게 된 거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라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우리 나리는 어쩌고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게? 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저지른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냐고. 제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자 가정부 아줌마가 저와 남편 사이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형님이 저와 가정부 아줌마를 밀치더니 남편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한 번도 아닌 수차례 뺨을 올리는데 둘째 형님의 한마디에 온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좀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을 때 문 앞에서 나 기다리고 있다가 방으로 끌고 들어갔었잖아.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 거야? 내 몸과 마음을 당신한테 다 줬는데 고작 저딴 가정부 아줌마한테 정을 줘? 내 마음 뺏어간 거 당장 돌려놔.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쳐버렸다고. 아버님, 저 나쁜 놈 때문에 저까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명호 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 거야?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대답 좀 해보라고. 사남매 중 막내인 남편 위로 아주버님 두 분과 손이 신우가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고 둘째 아주버님이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였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불륜관계를 맺은 남편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회사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정해놓은 일만 빨리 끝나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항상 저녁 7시쯤에 퇴근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어쩔 때는 오전에 업무가 끝날 때도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 가족인 둘째 형님이 남편과 깊은 관계였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두 사람과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의 먹칠한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린 뒤 두 번 다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 내외도 이런 일들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가정부 아줌마와 둘째 형님은
남편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아무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집으로 들어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동안 어떠한 소식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가정을 깨버린 잘못에 대해 벌을 받길 간절히 원하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으셨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었고,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 만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나가려는데 현관문 앞에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멱살을 잡은 뒤 패대기를 쳤지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처럼 픽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오래간만에 본 자기 아빠를 보며 어디 아픈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품속에 안겼는데 차마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왜 온 건데? 무슨 말을 하던지 나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동안 우리가 마음 잡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앞으로 두 번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을게. 제발 내 옆에만 있어주면 안 돼? 그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 내 모습을 보면 당신도 알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두렵지가 않았었는데 당신이랑 일이 이렇게 되고 난 후부터 가족들과 등지며 살게 되다 보니 내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도 진실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금방 식어버렸고 둘 다 내 곁을 떠나 새 삶을 찾았더라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찾을 수도 없는 상태고 형들이랑 누나도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야. 내가 잘못한 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외로운 건 못 참겠어.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내가 회사에서도 부정한 관계가 있었거든. 부장님 와이프랑 잠깐 그랬는데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면서 혼자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더라고. 모든 것들이 내가 자초한 일이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왜 하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내 몸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살고 싶은데 병원에 찾아가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라고.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고 나오는 길이야. 내가 의지할 곳이 결국 당신 곁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 빈털터리가 된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을까? 우리 딸 나리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당신만 괜찮다면 나에게 남은 몇 달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허락해주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할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저에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전립선암 4기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죠. 전립선암이라는 게 통증도 없어서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암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딸은 남편의 얼굴이 반쪽이 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하필 어버이날 때 찾아와서 저희 가족은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즐길 거 다 즐긴 뒤 이제 떠나게 될 시간이 되니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찾아온 남편이 너무 한심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문제는 그날 남편이 다녀간 이후 제 딸이 계속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얼굴을 볼 수 있냐고 저에게 재촉하고 있어요. 침착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제 말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기 핸드폰 번호와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줬지만 이미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상태고 저는 아직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암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아야 되나요?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저도 매몰차게 그 사람을 걷어차는 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맺게 된 인연이 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너무 힘드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과 웃음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을 넘어선 여자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겪게 된 일들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네요. 20년 전에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남편 옆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신생아가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아이의 존재는 너무 큰 충격이었죠. 시부모님께서 돌봐주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었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는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혼자가 되어버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제가 그 아이를 품어주길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배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고 그 아이 또한 저에겐 특별한 존재로 다가왔기 때문에 한번 맺어진 인연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꺼내셨지만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우면서 살아온 세월이 20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 또한 추억이 되었네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번 했었던 남편에게 줄곧 들어왔던 전처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배아파 낳은 자식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얼굴 한번 못 보고 말로만 들었었던 그 여자가 20년이 지난 이후에 제 앞에 나타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남편이 간암 투병 중이라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보고 있던 아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아시는 분이냐고 물어보길래
저도 인터폰에 얼굴을 비추고 있던 여자를 저 또한 봤지만 처음 보는 얼굴이라 누구시냐고 물어보자 남편의 이름을 대면서 문을 열어주길 원하길래 남편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별 의심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저와 아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던 여자는 현관문 앞에서 남편의 소식을 물어보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이라며 누구시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옆에 있던 아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면서 침묵을 유지했고 병원의 위치를 물어보았네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여자는 팔짱을 끼더니 남편의 전처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란 저는 딸꾹질을 하게 되었고 전처는 제 옆에 있는 아들에게 몰라보게 잘 커준 것 같다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이 친엄마라는 사실을 조금의 고민도 없이 밝히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친엄마의 존재를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었어요. 신생아 때부터 제가 키워왔기 때문에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았고 가족 모두 그렇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아들에게 자기가 친엄마라고 소개하는 순간 아들은 그 여자의 얼굴에서 장난이 아닌 진심이라는 눈빛을 느끼게 되었는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던 순간이라 곧바로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놀랐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었네요. 이미 충격을 받은 아들에게 제가 친엄마라며 그 여자를 내쫓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이상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지 아들은 추가적인 진실들을 알길 원했고 20년 만에 나타난 전처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전처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죠. 그냥 병원 위치만 물어봤을 때 바로 알려줬으면 좋았잖아요. 괜히 사람 심기를 건드려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 그쪽도 잘 아실 텐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어야죠. 그 사람이 얘기 안 했나 봐요? 분명 제가 꼭 돌아올 거라는 말을 하고 떠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다니 정말 대단하네. 갑자기 나타나서 왜 그 사람을 찾는 거죠?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있다고 남의 가정을 뒤흔들려 하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후처이고 제가 본처니까 안방을 다시 되찾으려 오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왜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분이 정말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건가요? 그걸 꼭 말로 들어야 알겠니? 그동안 살면서 자기가 친엄마인 듯 연기하면서 키워줬던 사람과 내 얼굴을 비교해보면 금세 알 수 있잖아. 누구랑 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여자는 너랑 조금도 닮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숨겨봤자 애만 상처받는 건데 거짓말할 필요 있어요? 아들이 저를 빤히 바라보는 눈빛에 저도 아들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친엄마라고 찾아왔던 전처 앞에서 제가 친엄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빛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 집 밖을 뛰쳐나가 버렸네요. 단 한 번도 저를 친엄마가 아니라고 의심한 적이 없었을 텐데 아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았네요.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저와 전처 둘이 남게 되자 본격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저는 전처에게 남의 가정 깨지 말고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쪽이 당신 아들을 버리고 떠난 지 20년이나 지나 버렸다고. 이제야 나타나서 어쩌자는 건데? 남의 가정이 잘 되는 꼴이 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무너뜨리려고 찾아온 거야? 그쪽한테는 예의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네. 2번 다시 우리 집안에 끼어들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가족이길 포기하고 떠난 주제에 뭘 주워 먹으려고 남의 가정에 기웃거리고 있어? 내가 내 집으로 돌아온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냥 제자리를 찾고 싶은 마음밖엔 없다고. 그쪽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천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몰라? 20년 키웠다고 친아들이 되는 건 아니라고. 결국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 그건 그쪽 생각이지.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서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해도 그쪽한테 갈 거라고 생각해? 낳아준다고 다 똑같은 부모는 아니라고. 나는 내 아들한테 지금까지 진심을 다해서 키워왔고 단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집안은 엄청 단단하고 그쪽이 들어올 틈은 조금도 없으니 기대조차 하지 말라고. 그건 앞으로 두고 보면 되겠지. 내가 한 번 뒤흔들면 이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질 것 같은데? 그쪽도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뻔히 보이지 않아? 그걸 정말 원하는 건 아니지? 내가 조용히 사라져주길 원하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얻으면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더는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마. 괜히 서로 피곤한 일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 원래 인생은 굴곡이 많아야 살맛이 나는 법이야. 전처는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물어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진 계속해서 주위에 맴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전처의 존재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제서야 조용히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처가 한번 뒤흔들고 떠나고 난 뒤 저는 너덜거려진 상태였고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어요. 아들이 받게 된 충격이 너무 걱정돼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친엄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20년 동안 너무 조용하게 살아와서 그런 일은 저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날에 찾아와 내 아들 앞에서 자기가 친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겐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먼저 다가오기 전까진 최대한 조심해야 했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저는 정신을 차린 뒤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다시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전처가 다녀갔는지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에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네요.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에게 말을 붙였어요. 그 사람이 뭐래? 당신한테 원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나한테 빠짐없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상당히 급한 것 같더라고. 어디 사용하려는 건지 알려주려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떠났어. 내가 다시 연락 주겠다고 돌려보내긴 했는데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재욱이한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생각인가 봐. 말끝마다 재욱이 얘기를 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친엄마인 자기가 데려가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나도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럽더라고. 분명 재욱이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걸 믿어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계획 없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분명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우리가 잘 사는 형편도 아닌데 그 여자가 원하는 돈을 맞춰줄 수 있겠어?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될 거라고. 나는 그 여자가 원하는 걸 절대 들어줘선 안 된다고 생각해. 재욱이도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을 거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전처가 원하는 건 돈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끝까지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원했던 돈의 금액은 적지 않았고 저희 집안의 형편으로는 맞춰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3억이 필요하다며 한 달 내로 준비해달라고 했지만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어차피 아들이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도와줄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했었네요. 낳아준다고 해서 친엄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기른 정이 더 크기 때문에 제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약속했던 한 달의 시간이 가까워 오자 예상했던 대로 전처는 또다시 저희 앞에 모습을 나타냈네요. 내가 말한 돈은 준비가 잘 돼가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와 봤는데 약속한 날짜에 줄 수 있는 거지? 당신한테 조금도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리고 우리 가족 한 번 더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구만. 내가 정말 작정하고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는 거네. 얼마 전에 내 아들과 따로 만난 적이 있었거든. 그런데 꽤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 이제 20살이고 앞으로 내 옆에 끼고 살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야 되겠네. 당신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뭐라도 가져가야 하지 않겠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 나는 무조건 내 아들을 데려갈 거고 그쪽은 내 아들의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없을 줄 알라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쪽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들기만 해봐.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전처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걱정이 됐는지 급하게 전화해보라고 얘기했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핸드폰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생각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지 연락 한 통 없는 아들의 걱정에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아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할 말이 있다며 집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을 열며 오래간만에 보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어간 순간 그 자리에서 경직되어 버렸어요. 아들 옆에 전처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 아들 옆에서 안 떨어져? 어디서 지금 수작을 부리려 하고 있어? 재욱아,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하자. 저 사람 말 조금도 들을 필요 없어. 전부 다 거짓이기 때문에 너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아빠가 병원에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 서둘러 아빠 보러 가야지.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언제까지 숨기실 작정이셨나요? 제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라고 믿으면서 살아왔던 분이 저를 배아파 낳아주신 분이 아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더구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엇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거죠?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가 저와 함께 살길 원하세요. 저한테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지금까지 저를 속였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친엄마와 함께 살아갈 테니 당신은 이제 저희 아빠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고, 그리고 네가 있어야 할 곳도 엄마 옆인 거야. 저 사람은 너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라니까? 내가 너한테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게 진심인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시작부터 저에게는 거짓이었는데 모든 게 진심이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내 아들이 당장 나가라고 하잖아. 이래서 천류는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당신이 길러줬다 해도 낳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고 2번 다시 내 아들 옆에 나타나지 마. 내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원하는 걸 들어줬어야지. 그쪽이 아무리 잔머리 굴려봤자 내가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다고. 아들은 짐가방 하나를 저에게 툭 던지면서 서둘러 짐 싸서 나가라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아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저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20년 동안 몰랐다가 알게 된 진실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잡으려고 더 버텨봤자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간단하게 짐을 싸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아들과의 인연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후퇴하는 걸 선택했고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집에서 나와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니 남편이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며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길래 전처가 아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고 남편은 전처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처와 아들은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다시 집에 들어가 보니 아들은 전처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아들 방에 걸려있던 옷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면서 아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친아들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에 친엄마의 존재를 알려줄 필요가 없을 거라 판단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게 될 줄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함께한 세월이 20년인데 한순간에 뒤돌아 버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계속해서 제 전화를 피했고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가족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다시 병실 문을 열면서 고개를 내밀었고 목에 힘을 주며 들어왔네요.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중한 걸 뺏어간다고 했잖아? 재욱이는 지금 우리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꾸린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지. 결혼도 절대 안 시킬 거고 돈만 벌게 만들 거야. 낳아주긴 했지만 그동안 키우지 않아서 그런지 정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가 원하는 돈을 만들어주는데 최대한 살살 달래서 내 팔 밑에 둬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쪽도 가정을 꾸렸으면 알아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한테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이 사람이라고.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게 제일 쉽거든. 물론 나는 예이긴 하지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는 걸 지켜볼 수 있겠어? 지금 내 남편도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 다 늙어서 희귀병에 걸렸는데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걸 어쩌겠어? 대출빚도 많아서 돈을 빌릴 곳도 없는데 이참에 잘 됐지. 당신이 바람 피워서 제 발로 나가놓고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가겠어? 20년이나 흘러버렸는데 네가 꾸린 가정을 지키려고 내 가정을 무너뜨려?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당장 제자리로 돌려놔. 그렇지 않으면 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걷는다면 분명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거야. 내가 후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눈물 좀 흘리면서 연기했더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는 말에 바로 고개 끄덕이던걸? 내가 버리고 떠났다는 아픔보다 그쪽한테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던 세월이 더 큰 배신으로 느껴진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말한 조건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억을 준비해주면 아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그쪽한테 돈을 줄 이유 없고 재욱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는 거 나는 믿고 있을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 저와 남편이 전처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려 하지 않자 점점 한계치에 달했는지 전처는 저희 부부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냐며 더 큰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고 무섭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실에서 난리를 치게 되면서 전처는 쫓겨나게 되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못하게 병원 측의 도움을 받아 출입 금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있어야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힌 문자 한 통이었고 그쪽으로 와달라는 말에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무작정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도착을 하니 어느 장례식장이었고 아들을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발을 디딘 순간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전처의 남편이 희귀병이 있다더니 결국 세상을 떠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앞에는 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네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 전처에게도 또 다른 친아들이 있었는지 눈물을 흘리며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들이 저한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전처의 장례식장에 저를 불렀는지 알 수 없던 그때 고개를 떨구고 있던 아들이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더니 조그마한 무언가를 보여주었고 장례식장에 배치되어 있던 앰프 기계에 손에 쥐고 있던 걸 꼽는 순간 제 아들과 전처가 나눴던 대화 내용이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딜 가도 내 자식인 건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야. 앞으로 나를 도와줘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거다.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사람은 곧 세상을 떠날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들어져 있는 생명보험만 해도 상당하다고. 저 인간이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겠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은 아쉬운 게 없거든. 자기를 잘 챙겨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쉽게 뺏기기 마련이야. 앞으로 너도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
내 아들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한테 치모에 대한 사실을 숨긴 그 사람들한테 복수하고 싶잖아. 그럼 네가 앞으로 잘 나가야 되지 않겠니? 어려운 거 없어.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 되는 거야. 생명보험을 틀어놨는데 병 걸려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사는 사람들만 골라서 상대하면 돼. 나한테 알려주면 그 다음부턴 내가 알아서 작업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너한테도 적지 않은 돈을 지어줄 수 있어. 솔직히 너희 아빠한테도 3억 정도 달라고 얘기했는데 널 키워준 그 여자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 그래도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지?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옛정도 없는지 그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식이 떠나가든 말든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 결국 봐봐. 친엄마인 내가 너를 걷어들여 줬잖아? 20년 키워준 거? 그런 건 아무 소용없어. 세상은 돈이 전부거든. 앞으로 엄마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뤄주길 바란다. 얘도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긴 한데 아빠가 누군지 몰라. 언제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거든. 그래도 꽤 쓸모 있어. 이번 건도 얘가 물어온 거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젊은이들한테 마음을 열어주거든. 그럼 얘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내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다 먹은 생명보험금만도 꽤 된다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 너도 앞으로 따라다니면서 잘 보고 배워. 너는 20살이니 보험 직원으로 가장해서 은근슬쩍 생명보험 얘기를 꺼내면 되겠네. 너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남은 인생 행복을 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뿐이라고. 일단 보험에 대해 대충 알아놔야 하니까 이것부터 읽어봐. 장례식장에 울려 퍼진 전처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사기를 치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소리가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는 척 연기를 하던 전처는 자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당황스러웠는지 제 아들한테 급하게 다가가선 당장 소리 줄이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제 아들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려 전처의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습니다. 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전처는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했고 전처의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싸며 전처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끝내 경찰이 오게 되면서 두 모자의 인생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친엄마에 대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친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이용해 사기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아들은 자기 친엄마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연기를 하면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거였네요. 이런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에게 너무 큰 짐을 안겨준 것 같아 안아주며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며 낳아준다고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있었다고 제 얼굴에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었네요. 그렇게 전처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사기 계획을 세웠던 범행들이 전부 밝혀지게 되면서 법적 처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전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얼굴을 보게 된다면 그땐 저희 집안을 무조건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지만 저에겐 든든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건 하나도 없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에 간을 이식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기증받아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이번 명절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을 경험하게 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눈 감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고 이 문제 때문에 동서와도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졌지만 저는 옳은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동서와도 가족이 된 지 벌써 2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해왔고 서로 얼굴 붉히고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이런 삶에 적응이 되어 버렸네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동서가 저에게 이상할 만큼 잘해주기 시작했는데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형님을 위해서 옷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지고 가서 입으세요. 사이즈도 괜찮죠? 또야? 매번 부를 때마다 안 입는 옷을 주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으세요. 형님이 이런 옷을 언제 입어보겠어요? 저니까 챙겨주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서 정리할 것들 중에 그나마 입을 만한 거 드리는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형님도 옷장에 꺼내지 않은 옷들 좀 처분하세요. 아끼면 뭐해요? 나중엔 다 낡아서 해질 텐데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형님도 버릴 건 버리고 제가 드리는 걸로 새로 채우시면 되겠네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 어때서? 이것도 경민 아빠가 5년 전에 선물해 준 거야. 꽤 비싼 옷이라고. 동서도 멀쩡한 옷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괜히 돈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골랐으면 나한테 좋겠어? 기분 따라 아무거나 막 사 입으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동서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옷장도 꽉 찼어. 원래 버는 만큼 쓴다고. 형님네는 없이 사니까 옷 하나를 사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구매할지 몰라도 저희는 워낙 잘 사는 집안이라 돈도 많은데 이 정도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취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쇼핑이 취미고 스트레스 푸는 요소예요. 솔직히 제가 드리는 옷들 보면 거의 다 재판매할 수 있는 명품 옷들이잖아요. 나이에 맞게 옷을 사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어요?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조만간 또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동서의 집안은 워낙 부유해서 돈에 대한 씀씀이가 저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달랐어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주는 거니 일단 받았습니다. 딱 봐도 10번도 안 입은 것 같은 옷들이라 너무 아까웠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준 옷들은 옷장에 보관만 해둘 뿐 제가 직접 입은 적은 없었네요. 옷만 명품이기 때문에 다른 옷이나 가방에 매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동서야 워낙 고가의 물건들을 걸치고 있어서 명품 옷과 잘 어울리지만 저는 평범한 물건들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옷만 명품을 걸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이 있을 때마다 동서는 저에게 불만을 가져왔었죠. 자기가 선물해준 옷을 왜 입지 않냐며 얼굴을 붉히길래 사정을 얘기하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입기로 하고 그렇게 동서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바뀌면 잠깐 만나길 원하고 계셨죠. 큰 약속이 없던 터라 시간도 남아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저와 마주한 시모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저에게 갑자기 짜증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불만을 털어놓고 계신 시모를 보며 당황했네요. 너 이번에도 둘째한테 헌호까지 받았니? 맏며느리나 돼선 막내한테 그런 걸 받아서 되겠어? 버리긴 싫다고 주는데 어떡해요. 제가 봐도 멀쩡해 보이는걸요? 그렇다고 받은 옷들을 의류수거함에 넣을 순 없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저를 보자고 하신 건 아니시죠? 곧 경민 아빠 퇴근 시간이라 저녁 준비해야 돼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봉사활동에 참석을 좀 해야 되는데 너도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지?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차 이미지 좀 쌓으려고 봉사활동에 참석하신다는데 일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수고비는 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늦지 않게 오도록 해라. 그래도 꽤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웬만하면 최대한 갇혀 입고 나오는 게 좋을 거야. 봉사활동이요? 그때 시간이 있으면 도와드릴 수 있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닌 이미지를 쌓으려고 참석하신다는 게 저로서 좀 그런데요. 아버님 사업이야 지금도 워낙 잘 돼서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업인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그냥 올라온 줄 알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움직여라. 그리고 이건 내 아들 보약이니까 매일 저녁에 챙겨 먹이고. 요즘 끼니를 많이 거르니? 내 아들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헬쓱해져 있던데 내가 이런 거 챙기기 전에 네가 알아서 신경 써주면 얼마나 좋아? 꼭 이렇게 너를 불러서 건네줘야겠어?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를 알고 난 이후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일단 집안일이라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시모와 잠깐 만나서 나눴던 대화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챙겨주신 보약을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건강관리 때문에 부쩍 운동량이 늘어서 살이 빠진 건데도 시모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크게 문제 삼진 않았지만 저는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었네요.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임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 항상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넘어갈 순 있지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랜 세월 함께 알고 지낸 사이라 해도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저에게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네요. 형식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잘하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시모는 이런 저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초에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저도 모르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 수단의 행동이었는데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면서 시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도착한 동서가 시모와 쿵짝을 맞추고 있었어요. 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과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가 시모의 옆으로 다가가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생각보다 좀 늦으셨네요. 오늘은 그래도 신경 좀 쓰셨네. 그 옷 제가 최근에 선물해 드린 거죠?
너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어차피 잡일은 네가 다 할 텐데 활동하기 편한 옷으로 입고 왔어야지. 적당히 깔끔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누가 나보고 명품 옷 걸치고 오라고 그랬니? 여기가 패션쇼 하는 데야? 나이 50이 넘었으면서 그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해? 얘는 적당히가 없어. 저기 일하신 아주머니한테 가서 작업복 좀 빌릴 수 있냐고 좀 여쭤봐라. 걸친 옷만 명품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가품인데 빛이 날 일이 있겠어? 저 옷이 저희 막내 며느리가 안 입는 옷을 큰 며느리한테 선물해 준 건데요. 상판이 달라서 그런 건지 옷을 입어도 품격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있죠? 오히려 너무 창피해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1000조가리 걸치는 게 쟤한테는 훨씬 어울리는데 평소에 하지도 않는 화장까지 짙게 해선 오늘따라 더 창피하게 느껴지네요. 그래도 나름 노력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세요. 원래 명품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때깔이 다른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입어야 그것에 품격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왜 천민 양반이 옛날부터 있었겠어요? 천민이 아무리 고급진 옷을 입는다 해도 그 신분이 어디 가겠어요? 겉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다른데요. 그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큰아드님 결혼시키신 거 후회하시죠? 저도 큰며느님 얼굴 보는 게 이번이 처음이지만 여사님 집안의 며느님이라는 말에 좀 놀라긴 했네요. 도대체 저를 왜 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씹을 거리가 없어서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시모는 저를 보며 아랑곳하지 않고 험담을 하고 있었네요. 거기에다가 동서까지 맞장구 치면서 저를 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부의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온 거였는데 가족인 저를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생활하시는 아주머님께서 작업복을 저에게 건네주셨고 저는 그 옷으로 한복을 한 다음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는 시모와 동서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땀 흘리며 노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는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검은색 고급 외제차가 여러 대 오더니 차 문이 열렸고 시모와 동서는 그 차를 보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저희 시아버지였네요. 다른 관계자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저희 쪽으로 가까이 오셨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시자마자 굳어진 얼굴로 제 앞으로 다가오셨고 저는 얼굴에 흘리는 땀을 닦아내며 시부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언제나 무뚝뚝하셨던 시부가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들더니 저에게 건네 주셨네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다니까. 땀을 흘리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업복까지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데. 집안일에 언제나 묵묵히 솔선해서 나서주는 이런 며느리 솔직히 찾기 힘들지. 그런데 당신이랑 둘째는 여기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수다 떨러 온 거야? 여기 명품 옷 자랑하러 왔어? 누가 잘 사나 못 사는지 평가로 온 자리야?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만 정상이야? 봉사활동을 하러 왔으면 최소한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커피 마시고 이 상황이 맞는 거야? 나 대신 일단 봉사활동하고 있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네.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의 막내 며느리면서 뭐가 그리 잘났다고 큰 며느리가 땀 흘리며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옆에서 커피나 홀짝거리고 있어? 분명 내가 올 거라고 하지 않았나? 정신 상태들이 그렇게 썩어 빠졌으니 이 사이가 발전이 없는 거야. 마음 같아서는 당신이랑 인연 끝내고 막내 며느리 너도 당장 내 아들과 이혼시키고 싶지만 오늘은 보는 눈이 워낙 많아서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을 테니 당장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큰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어서 거들어줘.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들을 보면 실망을 안 할 수가 없어. 당장 엉덩이 안 뛰어? 시부가 예고 없이 나타난 순간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워졌고 시모와 동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시부의 말에 급하게 작업복으로 환복을 하게 되었네요. 그리곤 제 옆에 다급히 와서는 뭐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시모에게 제가 하고 있던 일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동서도 옆에서 저를 따라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데 작업복을 갈아입고 나오신 시부는 다른 쪽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제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으셨네요. 너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거기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뭐가 돼? 일부러 욕먹이려고 작정한 거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 시키신 거고 저는 묵묵히 봉사활동만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님이 오실 거라는 거 알고 계신 거 아니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얼굴만 비추고 인사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한테만 봉사활동을 시키신 거예요?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다른 분들과 수다 떨고 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아버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저도 어머님 말만 듣고 옷을 갖춰서 입고 온 건데 오히려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으셨잖아요. 저는 온몸에 명품 안 걸치고 싶은 줄 알아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사치로 보이고 그 돈 모아서 제 자식들 결혼하는데 보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아 아끼면서 생활하는 건데 저를 지금 천민으로 낙인 찍으셨잖아요. 어머님이랑 동서는 양반 집안이니까 저를 아래로 보면서 커피들 마신 건데 제가 왜 그런 일들을 아버님께 포장을 해서 좋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양반이면 아버님처럼 저렇게 행동하시는 게 양반이시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하는 행동은 천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쓸데없는 대화 주고받을 시간에 하나라도 봉사활동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충 알려드렸으니 여기는 알아서 마무리하세요. 저는 아버님 쪽으로 가서 일손 좀 도와드려야겠네요. 그리고 동서, 안 입는 옷 선물해 준 건 고마운데 험담할 거면 앞으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시모와 동서는 저를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한 상태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고 있었네요. 그렇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드렸고 바쁜 일정 때문에 중간에 시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차를 타고 돌아가시자마자 시모와 동서는 작업하고 있던 물건들을 내동댕이 치면서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눈빛으로 벌써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부의 귀에 안 좋은 말들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 폭풍이 휘몰아치게 될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모와 동서는 화를 삭히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이 끝난 뒤 인사를 건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모와 동서가 저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네요. 내가 올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문을 왜 이렇게 늦게 여는 거야? 너는 지금 나한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고 온 게 아무래도 제일 서운하네요. 이것 말고는 없는데요? 형님 때문에 어머님이랑 제가 아버님한테 욕을 먹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형님이었으면 어머님이 지금까지 봉사를 하시다가 잠깐 쉬고 계신 거라고 변명이라도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눈치도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아버님 눈빛 보니까 심상치 않았다고요.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아세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원래 가식적인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야. 동서가 그동안 아버님께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으셨겠지. 그러니까 나처럼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니까. 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사는 거야? 형님이 저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저를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밉보인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강하게 혼을 내셔야 한다고요. 요즘 너무 풀어주셨나 봐요. 그러게. 그동안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서 기가 죽은 것 같아 웬만하면 쓴소리 하지 않았는데 얘가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어오르려고 하네. 너는 시애미가 만만하니? 보잘것없는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20년 넘게 생활하다 보니까 감을 잃은 거야? 신분 상승했다고 눈에 패는 게 없지?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당장 내 아들한테 전화하거라. 이럴 줄 알았어. 당신이 하는 짓이 그럼 그렇지. 또 시작이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랑 살려면 최대한 숨죽이며 지내라고 했을 텐데.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할 만큼 했잖아요. 20년이나 넘게 지내왔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사람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세요? 오늘 아버지께서 이 사람이 힘들게 봉사활동했다고 저녁 한 끼 먹자고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엄마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빠가 봉사활동하러 가셨을 때 쓴소리 좀 했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몰라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길래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사람 질리게 하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창피하게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당장 돌아가세요. 재수 씨도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내 동생이 알고는 있나? 집에 돌아가서 괜히 부부싸움 하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고 조용히 돌아가줬으면 좋겠는데요. 당신도 당분간 어머니랑 재수 씨 안 봤으면 좋겠어. 이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안 된다니까. 남편과 시부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시모와 동서는 화들짝 놀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도 안 돌아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부가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분명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할 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저녁이나 함께 하자며 약속을 잡으셨네요. 시부도 시모의 행동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부는 집안에 이혼이라는 흠을 남기고 싶지 않아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셨죠.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는 저에게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고 한동안 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또 쇼핑을 해서 버려질 옷들이 쌓이다 보니 그걸 저에게 주려는 것 같아 보였죠. 쓸데없이 엮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동서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저를 부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길래 한숨을 쉬며 저희 집 문을 열었고 동서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연락을 안 받은 이유를 알고 있을 텐데 왜 또 찾아온 거야?
나는 이제 옷을 그만 받고 싶다니까. 동서한테 옷을 받아봤자 나는 어차피 잘 입지도 않아. 그냥 가지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어. 차라리 다른 사람들한테 팔던 아니면 의류 수거함에 넣으면 되잖아. 나는 싫다는데 왜 자꾸 주려는지 모르겠네. 웬만하면 우리 특별한 행사 때 말곤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도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형님이 가족이고 하도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받아두세요. 저 아니면 이런 거 구경이나 해보겠어요? 없이 살면서 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호의나 고맙게 받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들었는데 과일 정도는 내주셔야죠. 동서, 지금 나보고 입으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꺼내놓은 옷가지들을 발로 미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동서가 안 입는 옷을 나한테 무작정 떠밀어 버리는 거잖아. 도대체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집안이 없이 산다고? 안 꾸미고 사치 안 부리면 없이 사는 거야? 우리가 동서 집안보다 못한 것뿐이지 웬만한 집안들보다는 잘 살고 있거든?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런 행동한다면 그땐 나도 더 이상 안 참아. 저도 더 이상 생각 없이 막 나가는 동서를 봐줄 수 없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동서 앞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동서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길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경찰분들께 왜 동서를 연행해 가려고 하시냐며 물어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네요. 방금 이분께서 서지하고 계신 옷들이 전부 다 이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고요. 안에 있는 증거물품은 저희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따님께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옷들을 몰래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게 CCTV에 전부 다 촬영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도 여러 군데의 백화점을 돌아다니셨고 따님이 몰래 옷을 입고 나온 게 포착되었네요. 그럼 일단 집안에 있는 증거물품들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도 일단 증거물품을 숨겨주셨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있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이분이 건네주신 옷을 입고 나가셨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분들의 수사에 협조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과 저희 집안 그리고 동서 집안까지 전부 다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동서와 조카는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옷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죄질이 무겁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동서와 조카는 한참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동서는 자식의 범행을 숨긴 부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했고 조카는 소년원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도벽이 있었고 동서는 그런 사실을 숨기려고 지금까지 백화점에서 가지고 나온 옷들을 전부 다 저에게 떠넘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열렸고 도벽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는 조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결국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고 청소년들의 보호 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심사원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의논을 한 결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범행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석방은 불가피하다고 판정 내리게 되었고 정신과 담당인 제가 소년원에서 조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가 아닌 소년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불완전한 심리 상태를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들과 다르게 수입이 적은 편이라 시모는 잘 사는 동서지방과 저를 무시했던 거였죠. 그리고 조카는 차후에 소년원에서 나와서도 보호관찰 대상으로 또 다른 문제를 막기 위해 상태가 호전됐을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동서는 구치소에서 저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고 저를 본 순간 얼굴이 잿빛이 돼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자기 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자기 집안의 수치라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며 이런 상태의 집안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동서는 자기 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저에게 부탁을 하면서 엄마로서 자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동서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지금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도 이번 일을 통해서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계시네요. 앞으로 가족 모두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잘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